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을 끝으로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 자체가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체포위기를 면한 뒤 특검엔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더니 조용히 지하 통로로 들어가는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특검한테 거절당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소식부터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10여 분간 가진 환담에서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의리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박수 없이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17분간 시정연설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총 12번의 박수를 보내는 동안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이 대통령이 야당에도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하자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 쪽 통로로 퇴장하며 악수를 나눴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철회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악수 도중 웃으며 가볍게 어깨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중 내로남불이라고 적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 요청을 위해 국회를 찾은 건 2023년 10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JTBC 박사라입니다. 첫 시정연설은 경제에 집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야당도 언제든 의견을 내달라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과정에서 경제를 24번, 성장을 12번, 회복은 10번 언급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히 추경을 편성한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예산을 편성했다며 직접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113만 명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악화된 경제가 12.3 계엄 이후 치명타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첫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정치 현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도 단 2차례만 언급했습니다. 최대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20분 가까이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추경을 위해선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된 연설 소재였던 12.3 비상계엄도 오늘은 경제 위기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차례만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신 연설 대부분을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은 실용주의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잘 대응하기 위해 이런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한반도 평화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근처 골목 식당과 카페를 찾아 시민들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는 등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마쳤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는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던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대법관이 됐고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김상환, 오영준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만 후보자 본인께서 고사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 화력처장과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1군단장을 거쳤습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입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슬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낙점됐습니다.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에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며 청문회를 추가로 열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를 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를 중지시켰습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도달하면은 저희가 청문회에 다시 복귀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텅 빈 회의장에서 기다렸지만 청문회는 결국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청문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부 출범에 상당히 좀 순탄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억지 정치 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의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가 안 되면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열고 투표에 붙이겠다고도 했습니다. 만약에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가 어려우면 또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임명을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인 걸로 보입니다.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도 야당이 같이 봐달라는.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야의 협의된 의견을 촉구했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6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주 사이 9%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4개월 이내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취임 직후였던 2주 전에 비해 9%포인트 오른 6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포인트 올라 21%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2주쯤과 비교해 긍정평가는 8%포인트 높고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낮은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란 응답이 61%로 필요하지 않은 조치 28%에 비해 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37%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59%로 더 높았습니다. 주로 보수,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45%, 잘못했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2주 전과 같은 45%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떨어진 20%로 나타났는데 최근 4개월 이내 최저치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 조사 때도 이런 특혜는 없었다며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모레 특검에 나간 뒤에 지하 주차장 출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혀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론에 28일 9시까지 나오라는 특검의 요구대로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특검의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낸 겁니다. 지하주차장 통로는 외부인 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건데 기각 결정이 나오자 특검 출석에 조건을 단 겁니다. 특검은 9시에서 10시경으로 늦춰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사례까지 모두 열거하며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 통해서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던 건 당시 대통령 신분이었고 지금 형사재판에서도 공개된 통로로 출석한다며 정당성을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특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이번 주 토요일 10시 내란 특검 조사가 진행되는 서울고등검찰청까지 간 다음 지하주차장 허용 협의는 현장에서 진행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어젯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졸렬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특검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환에는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엔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출석 시간도 1시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의 명분을 깎아내려 했습니다. 특검 발적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이 출석 요구 없이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어젯밤 기각하자 특검을 한층 더 비판하며 소환 조사에 떳떳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건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며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돌연 소환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은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토라인을 없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사례를 들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에 나와 조사받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 시간도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경으로 바꿔준 상황입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부는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10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경찰 소환 요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궤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건 계엄 선포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1일입니다. 내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통보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공조본이 3차례에 걸쳐 대통령 관저에 특급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전달되지도 못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소환 불응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회피는 계속됐습니다.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날 경호처는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란 명분으로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짜 수사관들을 막아섰습니다. 2차 시도 날 공수처는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갔지만 관저 앞 변호인단에 가로막혔고 5시간 만에 체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고
다시 소환에 불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해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매번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껏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와 영장 집행에 반발한 것만 10차례에 달합니다.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은 이틀 전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 조사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입장문에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발송과 별개로 4차례 전화로 출석 여부를 확인했고 변호인은 포렌식 참여일을 소환 당일로 변경하며 경찰의 출석 불응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각종 법기술을 동원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연일 무리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엔 재판을 맡은 지귀현 판사에게 재판부끼리 공모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 1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이렇게 된 건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만료로 인한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고 법기술을 쓰다 자초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25일 24시 그러니까 자정이 되면 구속 만료입니다. 이달 16일 내란 재판부가 주거, 만남 조건이 붙은 보석을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며 항고했습니다. 그러자 조은석 특검이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중앙지법은 별도의 재판부에 영장 심사를 배당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부에 대해 영거푸 기피 신청을 하며 시간 끌기를 했지만 끝내 석방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자 김 전 장관은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진 재판에서 내란 재판부와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내통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변호인은 지귀현 재판부를 향해 형사 34부와 법을 어기고 연락하며 재판 기록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재판부가 우리 변호인이 알지 못하는 불법 절차로 내용을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지귀현 부장판사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은 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법조팀 김혜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특검팀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네, 내란 특검팀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윤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건데요. 이미 공개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내란 특검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장에서 좀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추가 입장을 냈죠? 네, JTBC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물었는데요. 일단 28일 오전 10시에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는 가겠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열어주는 문제는 현장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예 특검 건물에 가지 않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레 건물 앞에서 포토라인의 설치 여부, 그러니까 지상 출입이냐, 지하 출입이냐를 놓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줄다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되돌아가지도 못한 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양쪽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만약에 조사가 무산이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법원은 어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출석 의사를 들었는데요. 다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섣불리 불출석을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젯밤만 해도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날짜를 언론에 먼저 알렸다며 특검이 졸렬하다 표현하면서 당당히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출석하는 대신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러 가지 그 인권 보호를 위한 방책들이나 규정들이 신설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특검은 그래도 비공개 출석은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우선 비공개라는 건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는 걸 말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고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네. 또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포토라인을 통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다르게 대우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 내란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내란 특검은 아직 현판식도 안 했습니다. 준비보다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이후로 특검 시함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추가 수사 그리고 재구속에도 더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상황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공천 개입 또 주가 조작 사건에서 총 4번이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김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은 있는 겁니다. 특검에 출석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면 그만큼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리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특검, 최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검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건물 관리인에 막혀서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상병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섭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소환이나 사전 약속 없이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며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무죄를 받아 군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 특검에서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2023년 8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의 제지로 퇴장당한 겁니다. 이명현 특검은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청이나 자료 제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무단으로 자기가 와서 뭐 이런 거는 절차도 맞지 않고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 취하를 재차 시사했습니다. 법령에서 이수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와라. 그건 다 위법한 명령이죠. 최상병 특검팀은 내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전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안건들을 밀어붙였다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이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 때문에 인권위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감사 요구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겁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단연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요거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인권위 회의 자리에서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단 한 가지 위법한 사항이 없었고 전혀 문제될 게 없으며 두렵지도 않다면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일 수 있어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인권 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넣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원이나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걸 보고 고소하다, 깨소금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권위 노동조합은 김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해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어제 저희 JTBC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이동할 때 마치 대통령의 경호를 받는 것처럼 차량을 동원해 교통을 통제해왔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들이 실제 어떻게 그런 경호를 했는지 저희가 확인한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탄 차는 멈추면 안 된다. 어제 JTBC가 보도한 신천지 내부 경호 원칙입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돈을 주고 경찰 경호를 받은 이 씨가 국내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설치한 검은 차량들이 대열 선두에 섰습니다. 뒤로 검은 고급 승용차 10여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행렬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멋지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 승용차 안에 탄 사람들은 정부 주요 인사나 외국 정상이 아닙니다. 모두 신천지 간부들입니다. 교회에도 빠른 판단이라고 한 20, 30대 초보의 컨보이를 모집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확보한 자, 신속한 판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들끼리 엄청 훈련을 시켜요. 도로교통법상 경광등은 경찰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에만 달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달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호를 막고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도 모두 교통방해로 불법입니다. 막 경광복으로 사람들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대통령이나 뭐 총리 지나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신천지는 법을 신경 쓰지 않았고 과태료나 벌금이 나와도 예사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번 그렇게 일정을 나가면 벌금 한 대당 50만 원씩 나온대요. 벌금 내면 되는 거죠 그냥. 이만희 씨는 매번 이런 경호를 이용하거나 임대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JTBC는 신천지 내부에서 현행법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잦았다는 점도 취재했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의 측근이었던 한 인물이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신도를 폭행해달라고 의뢰하는 메시지와 증언도 입수했는데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손보라는 지시까지 오갔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종합 경기장을 빼곡히 메운 이 사람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현장, 신천지의 큰 행사인 이른바 10만 수료식입니다. 약속한 목자와 신천지 12지파 성도들 113기 수료식 예배를 드리오니. 총회장 이 씨가 등장하기 직전 기도하는 인물,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린 고모 씨입니다. 총회 총무라는 직책을 가졌었고 총회장 이 씨가 구속됐을 때 신천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 씨, 지난 2021년부터 신천지 내부에서 성폭력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론이 나빠진 2023년 9월, 고 씨는 이만희 씨를 가까이 지키는 경호원 7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신천지의 칠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자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특정 신도를 테러해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일을 좀 진행을 해줄 수 있겠냐. 미행을 해서 위해를 가하는 거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폭행해달라고 의뢰한 거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JTBC는 당시 이 칠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폭력배 고용 비용을 물어보고 조용히 알아봐달라고 당부도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한지 다그치는 내용도 오갑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안 풀려는지 자기가 하지도 못할 짓을 얘네들이 그래봤자 다 20대, 30대, 20대 중반, 나이 많으면 30대 초반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킨 거죠.
물리력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고 씨는 이후 횡령 문제 등이 커지면서 이듬해 신천지에서 제명됐습니다. 테러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취재진은 고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단체 안에서 어떤 일이 얼마나 벌어져 왔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압박이 하나둘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트럼프는 역사적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2.7%에 머문 국방비를 10년 안에 2배 가까이 늘리는 겁니다. Allies have agreed to invest 5% of GDP in defense. This is a significant commitment in response to significant threats to our security.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증강이 이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박에 백기투항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But it's a monumental win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were carrying much more than our fair share. It was quite unfair, actually. But this is a big win for Europe and for actually Western civilization. 이번 나토의 방위비 증액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우리나라와의 통상합의에서 방위비 인상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전 세계 미군 재배치가 마무리되는 7월 이후가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시아 동맹들은 유럽 동맹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잘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할 거고.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나토의 방위비 지출 기준이 아시아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처음으로 미국의 공습 탓에 핵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위성 사진에도 뚜렷한 파괴 흔적이 잡혔는데 이런 압도적 힘의 차이는 군비, 그러니까 돈의 차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만 최소 30조 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12일 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이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서 이란 핵시설 3곳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면서 종전을 끌어낸 겁니다. 새롭게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곳곳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진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내부 폭발과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복구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종전은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 구현된다, 이 명제가 증명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전에 확전을 거듭했던 전쟁이 미군의 단 한 차례 개입으로 종전을 이뤘기 때문이죠. 이란 핵시설 공습은 오직 미군만 가능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를 하고 B-2 스텔스 폭격기로 실어 날라서 공격을 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한 발이 약 48억 원인데요. 14발을 사용해서 672억 원이 들었습니다. 벙커버스터를 실어 나른 B-2 폭격기는 실제로 폭격한 7대와 미끼용으로 쓰인 4대까지 총 11대가 동원됐는데요. 이 장비 가격만 3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까지는 드러난 전력이지만 이번 작전에는 더 많은 최신 무기가 동원됐습니다. 항공기만 해도 호위를 맡은 F-35 등 5세대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125대가 동원됐습니다. 미사일 역시 벙커버스터 외에도 방공망 교란을 위해 ADM-160을 장착한 MALD 미사일, 또 방공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AA-RGM-ER 등 75발의 정밀 유도탄이 동원됐습니다.
결국 한 해 국방비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인 약 1,240조 원을 국방비로 쓰는 미국만이 가능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작전이었지만 중동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시설 파괴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언제든 다시 충돌할 수 있다면서 핵 합의를 위해 다음 주와 이란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평화를 이끌어낸 자신의 치적에 쐐기를 받겠다는 건데 다만 이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번 성과는 시한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칼날은 다시 중국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대놓고 중국인 스파이 모집에 나서는 등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그를 하고 있다고 비웃으면서도 핵심 전략 자원인 히토류에 이어 인재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올린 중국인 스파이 모집 영상입니다. 2분여 길이로 짧지만 강렬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와 젊은 당원이 주인공인데 현 중국 체제에선 언제 어떻게 숙청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자극했습니다. 现在太容易被遗忘，不被任何人记起。一个人忽然凭空消失，也是太常见的事。 영상은 미국에 협조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며 회유합니다. 要迈出第一步，才是最艰难的。是时候该构筑我自己的梦想了。 한 달 만에 조회수가 250만 회를 넘어가며 반응이 심상치 않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개그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국노가 되고자 하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히토류 관련 인재들도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중국 정부는 히토류 기업들의 직원의 명단과 신상 정보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모를 인재 빼가기에 대비해 공무원처럼 아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 반납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0%와 가공량의 90%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반도체 기술 통제를 푸는 조건으로 히토류 수출 재개를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인재를 협상 지렛대로 쓰며 통제에 나선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히토류로 재미를 본 중국은 손에 쥔 히토류 패권을 휘두르며 유럽 등과의 대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동북아시아가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서쪽의 중국은 최악의 홍수가 났고 동쪽의 일본은 시간당 12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가 덜 왔는데 왜 그런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박상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온 도시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지난 24일 중국 룽장현엔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나 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가고시마 현에도 시간당 12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역사가 물에 잠기고 곳곳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한반도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장마 일주일째인데 누적 강수량은 서울이 60mm가량에 그쳤고 대구와 부산이 90mm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된 건 기압 배치와 남북의 온도차 탓입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맞닿으면서 장마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중국 내륙에, 호우를 부른 온대저기압은 일본에 자리 잡았습니다.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북상하진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주말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 하늘도 변화무쌍해집니다. 정체전선이라든지 저기압성 이런 체계적인 강수는 소강 상태에 들 수 있겠지만 이제 폭염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체감 온도도 크게 올라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에 집중호우의 우려도 큽니다.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형적 누수와 더불어지면서 또는 국지적으로 가열된 열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좀 강한 피부 물때들을 동반하죠.
여기에 필리핀 앞바다는 현재 뜨겁게 달궈져 언제든 태풍을 만들어 한반도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남성이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피해자를 경찰서로 불러 합의금 1,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돈을 다시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도 뒤따릅니다. 지난 23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1,600만 원을 훔친 일당입니다. 2시간 전 30대 여성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한 지인 30대 남성 B씨와 경찰서에서 금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직접 주겠다며 현금 전달을 고집했습니다. 계좌이체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B씨는 A씨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건넸고 곧바로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돈을 자동차 조수석에 둔 채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차 주인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이 범인은 바로 뒤에 있던 2차 문을 열고 1,6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로 돌아온 A씨가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신고를 취소하자며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접수 취소하고 우리가 잡자고 만약에 경찰이 먼저 그 사람 잡으면 그 사람은 잡혀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에 30대 남성 C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뒤 C씨에게 곧바로 훔치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은 범행 이후 함께 도주하면서 편의점에 들렀고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오늘 새벽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인근 주민 2명을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주택의 앞마당입니다. 땅바닥과 벽면에는 혈흔이 남아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바퀴 자국도 선명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이곳에서 20대 택시 승객 A씨가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범행 직후 택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한밤중 살려달라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주민 2명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있던 사람이 택시를 몰고 뒤에서 1차 충격 한 번을 치고 다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두 번째 충격을 해서 주민들을 친 뒤에도 마을의 비좁은 골목길을 계속 헤집고 다녔습니다. 가로수는 물론 다른 주민 차량까지 들이받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과가 그냥 늘려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재부러지고 요 위에 차 주차해놨는데 그 주차가 까졌어요. 이 길로 약 40km를 내달린 A씨. 결국 서울 방배동 한 공업사에 멈춰섰습니다. 잇따른 충돌로 택시는 이미 반파 상태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범행 약 1시간 만인 새벽 4시 4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양팔을 다친 채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먼저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퇴원 직후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A씨와 숨진 택시기사는 비봉면 주민은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음주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길을 잘못 들어 다투다 범행한 걸로 보고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아이 키우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부터 분유까지 출산과 육아 관련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입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11% 넘게 올랐습니다. 국산 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1.9% 올랐는데 분유는 3.4%가 뛴 겁니다. 통계보다 체감 물가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에 수입 분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이 수입분유 브랜드, 올해에만 가격을 2번 올렸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평균 점포수는 4% 줄었는데 결제 금액은 24% 가까이 늘었습니다. 300 좀 넘었던 것 같은. 저는 아주 평균적으로 간 곳이어서 그렇지 지금은 제가 첫째인데 둘째를 난다면은 안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선 유모차도 아이옷도 너무 비싸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줄어드는데 육아 비용은 오히려 오르는 겁니다. 업체들은 수요가 줄어 공급도 줄였다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은 더 큰 폭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육아 비용에 집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아동용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경제적인 압박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일부 지자체는 영유아 품목을 필수제로 보고 분유와 기저귀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최종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참 실패입니다. 이 여야의 신경전 끝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중단이 됐죠. 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 후보자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그런 김 후보자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네. 또 하나 놀란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네, 들으셨죠? 이 네. 콧바람 소리가 그대로 마이크를 통해 나올 만큼 그런 상황이었고 또 두 눈을 저렇게 찔끔 감으면서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그동안 평정심을 유지했던 김 후보자가 안절부절 못한 이유는 바로요. 이 사진이 김 후보자 앞에 있던 모니터에 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보시다시피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네. 당시 남성 정장 브랜드 광고를 찍은 광고를 찍은 거예요? 네, 이 광고가 1년 정도 잡지 그리고 당시에는 카탈로그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 카탈로그에 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대 최고 모델이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차승원 씨. 네, 상당히 젊은 모습인데 이 차승원 씨와 함께 같은 브랜드 모델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광고 찍는 거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과거 사진은 왜 청문회장에 소환된 거죠? 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질문입니다. 그 당시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김 후보자 민망한 듯 긴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보도를 찾아보니까 이 모델료는 2억 원은 아니었고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상업 광고를 찍는 게 요즘은 거의 볼 수 없지 않나요? 네, 사실 대표적인 건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박찬종 전 의원 사례가 있습니다. 네. 1992년 제14대 대선에 출마해 낙선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유 모델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우유 모델. 당시 이 돈 안 드는 유세를 표방하면서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우유의 제품과 좀 이미지가 맞아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얻어서 광고를 찍었고요.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업 광고가 하나 있는데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이면 물, 얼음이면 얼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근데 요가도 직접 한 거예요? 네, 요가까지 하는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16대 국회였는데요. 당시 정치인의 이 대기업 불법 자금 수수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다음 총선을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오세훈이라는 이미지가 이 투명한 얼음과 맞아떨어진다라는 판단에서 이 광고주가 모델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광고가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아,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노무현 전 대통령 2001년 민주당 상임 고문이던 시절인데요. 이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우차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신문 광고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네. 바로 이 안철수 의원인데요. 이 자신의 연구소 광고를 직접 찍은 건데 저렇게 머리를 알록달록 염색을 해서 좀 파격적인 이미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대통령의 외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앞 골목상권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경호 인력 그리고 맞은편에 안기령 부대변인 보이시죠? 함께 대구탕집을 찾아 점심을 먹었는데 사실 이 대구탕집 좀 유명한 곳인데요. 아, 그런가요? 저도 잘 아는 곳입니다. 국물이 끝내주죠. 네, 알겠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커피 혹은 이제 후식을 드시면서 좀 이런 방식으로 골목 식당 혹은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이게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이 담긴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고 곧바로 이 상품권의 사용처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직접 찾은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난주 울산을 방문했을 때도 예정에 없던 이렇게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추전과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도 식혜, 증편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 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는 협조를 요청하고 동시에 직접 국민들을 만나 소비 진작을 위해 이런 정책을 한다, 홍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대통령의 깜짝 방문, 사실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소통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식이라는 건 단순히 밖에 가서 밥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전통시장 자주 방문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다. 아유, 너무 신기해 보이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과거 예고 없이 참모진들과 음식점, 식당을 방문해서 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소통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강을 낀 일부 지역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기존 공급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걸로 평가받는 분당 선도지구입니다. 하지만 단지 주변엔 통합 재건축을 둘러싼 다양한 현수막이 동시에 내걸렸습니다. 향후 분담금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여율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서상으로도 전달받은 것도 없을 뿐더러 구두상으로도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추진하던 이주 대책도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면 이게 교통 체증이 생기잖아요. 여기 앞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전원 3점만 보고 온 사람들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할 수 있는 관용 토지들이 없어요. 뭐 집이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상됐던 각종 장애물에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후속 작업은 내란 사태로 동력을 잃었고 올 초 첫 입주를 계획했던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 대책마저 난항을 겪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청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전주보다 0.43% 올라 상승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상구 상승폭은 더 커졌고 특히 한강벨트에 속한 성동, 마포구는 1% 가까이 뛰었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6월 들어서 매주 한 5천만 원씩 올랐어요. 계좌번호 달라 하면 5천만 원씩 올리고 매물이 다 거래돼버리고 매물 부족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매물로 여러 사람이 오는 거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데다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추종 매수하는 사람도 늘어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에 관련해 침묵해온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을 옥죄는 방안이 유력한데 자칫 투기 심리만 부추길 수 있어 정부는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수명을 다해 멈춰있던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가 해체됩니다. 원전을 실제 해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걸 바탕으로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부터 약 40년간 가동하다 2017년 운행이 영구 정지됐습니다. 오늘 원안위 결정으로 가동을 멈춘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리 1호기 해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상용 원전에 대한 해체이고 약 12년에 걸쳐서 해체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원전 해체는 설계부터 내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과 철거, 부지 복원까지 통상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해체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약 17만 톤, 그중 농도가 매우 낮은 16만 톤은 자체 처분하고 나머지는 처분 기준에 맞춰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체 과정이 길고 복잡한 만큼 엄청난 기술력도 필요한데 고리 1호기 해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시장도 열릴 전망입니다. 어떤 해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냐? 요거는 전력 수요 시장하고 맞물려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영구 정지 상태인 원전은 현재 215기로 이들 원전이 속속 해체에 들어갈 경우 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500조 원대로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 정도입니다. 관건은 해체 과정에서 사용 후 해결류 처리, 즉 방사능 폐기물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원안위는 종사자 방사선 방호 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 감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원안위의 결정으로 2019년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도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마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날씨는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비 소식이 있는 주말에도 더위는 오히려 더 심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경기 북부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 전남 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과 광주가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30도, 전주 32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